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우리 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 정말 미치신 거예요? 20년 넘게 살던 집을 왜 팔아버리셨어요? 새벽 2시, 인천공항 귀국장의 정적을 작은 아들 민우와 며느리 수진의 울부짖음이 깼습니다. 동남아 5박 6일 효도 여행을 단 하루 만에 접고 돌아온 이들을 맞이한 건 차가운 공항 공기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집 열쇠였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며 울부짖었고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아들이 자신을 원망하며 우는 모습을 이렇게까지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순에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정순은 담담히 아들 부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재산이니까 내 마음대로 했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너희끼리 알아서 살거라. 다신 날 찾지 마라. 작은 아들과 30년 며느리와 8년간 쌓인 서운함도 그 한마디에 날려보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은 석 달 전부터였습니다. 정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4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습관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죽고 난 뒤 5년 동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실을 지나며 아들 부부 방문을 슬쩍 보니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민우는 보통 8시에, 며느리 수지는 7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정순에게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 부엌에서 쌀을 씻으며 창밖을 바라보니 동네 아파트 단지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이웃들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국 끓이는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냄새만으로도 남편이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는데 이제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민우 부부는 아침을 거르는 날이 많았고 간단히 토스트나 시리얼로 때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애미가 정성스럽게 끓인 것도 모르고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그녀는 이미 그들의 일상에서 사라진 그림자였습니다. 그래도 습관이 무서워 오늘도 3인분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을 차린 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소리는 작게 줄였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아들 부부가 깰까 봐서였습니다. 아침 뉴스는 자신과 상관없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7시 반 수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커피 있어요? 인사도 없이 첫마디를 던지며 인스턴트 커피를 탔습니다. 아침 차려놓았는데 좀이라도 먹지. 저희는 간단히 먹을게요. 민우 오빠도 바빠서요. 수지는 커피컵을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고 몇 분 후 나온 민우도 똑같이 커피만 마시고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혼자 아침을 먹었습니다. 3인분 중 2인분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결국 자신이 다 먹게 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중 현관에서 익숙한 택배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처가에서 온 선물이었습니다. 수진의 어머니가 보낸 건강식품과 반찬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왔습니다. 우리 엄마가 또 보내셨네요. 수진이 기뻐하며 택배를 뜯었습니다. 민우도 나와서 함께 확인했습니다. 장모님 정성이 대단하시네. 우리 엄마도 좀 보내주시면 좋을 텐데. 민우가 정순을 슬쩍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농담 같기도 진담 같기도 한 말투였습니다. 정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예전에는 큰딸과 작은아들에게 이것저것 챙겨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같은 집에 사는데 굳이 택배로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자신이 만든 반찬들은 그대로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손도 대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반면 장모가 보낸 반찬들은 이틀 만에 동이 났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 손맛이 최고야. 오빠도 그렇지? 맞아. 장모님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민우의 대답에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진의 어머니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큼지막한 보따리를 들고 있었다. 수진아, 동남아 여행 때 먹을 반찬 챙겨왔다. 현지 음식 안 맞을까봐. 엄마, 정말 고마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겨갈게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순이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따뜻한 톤이었습니다. 장모님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저녁까지 함께 했습니다. 수진은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평소 정순이 차리던 밥상보다 훨씬 풍성했습니다. 고기도 굽고 나물도 여러 가지 무쳤습니다. 우리 사위가 정말 효자네. 이런 여행 보내준다고 하고. 저희가 뭐요? 장모님 건강도 안 좋으시니까 가족들이 함께 좋은 추억 만들어야죠.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정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자신에게는 한 번도 그런 말이나 대접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음 주에 여행 가거든요. 민우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디로? 동남아요. 5박 6일로. 수진이 엄마 건강도 안 좋으시고 제대로 모신 적이 없어서요. 정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장모님 모시고 가는 거니? 네,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처남까지 다 같이요. 그럼 나도 같이 가면 되겠네. 조심스레 건넨 말이었습니다. 순간 민우와 수진의 눈빛이 교차했습니다. 엄마 얘기했잖아요. 장모님 건강 때문에 가는 거예요.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좀 쉬셔야죠. 집도 좀 봐주시고요. 나도 건강하면 같이 가고 싶은데. 어머니, 어차피 구경하려면 오래 걸어야 하잖아요. 다리도 아프시고요. 민우가 덧붙였습니다. 비행기도 오래 타야 하고 낯선 음식도 안 맞으실 거예요. 다음에 기회 되면 국내로 편하게 가요. 순간 정순의 가슴에 날카로운 것이 꽂히는 듯 했습니다. 같은 어머니인데 한쪽은 건강이 안 좋아서 모셔야 하고 다른 한쪽은 건강이 안 좋아서 남겨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 나는 어차피 다리 아파서 못 가겠다. 정수는 표정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다행이다. 어머니께서 이해해 주시니까. 수진이 안도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대신 일주일 동안 집 잘 부탁드려요. 화분에 물 주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날 밤 정수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 달력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여행 다녀오는 날이 자신의 생일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69번째 생일. 작년엔 민우가 작은 케이크라도 사왔었는데 올해는 여행 때문에 잊힐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애들도 아니고 생일이 뭐 그리 중요한가.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가슴 한켠이 서늘하게 저려왔습니다. 거실 서랍을 열자 민우와 수진이 써둔 메모가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5박 6일 동안 여행 갑니다. 병원 약속 있으시면 혼자 다녀오세요. 응급 상황 생기면 큰 누나에게 연락하시고요. 마이너스 민우 메모 아래쪽에는 며느리 수진이 메모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화분에 물 매일 꼭 주세요. 비싼 거라서요. 냉장고 반찬 드시고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드세요. 마이너스 수진 같은 메모였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민우의 혼자 다녀오세요라는 문장은 마음을 찔렀고 수진의 메모는 은근히 비꼬는 듯 했습니다. 정수는 메모를 한참 바라보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나는 가족이 맞는 걸까? 아니면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다른 사람일까? 그 다음 날 정수는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민우가 함께 가서 의사 말을 대신 들어주곤 했지만 이제 혼자였습니다. 접수 창구 앞에서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아들이 바빠서요. 그럼 검사 결과는 언제 들으러 오실 건가요? 제가 혼자 와서 들을게요. 그렇게 말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민우와 수진이 큰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여행 준비물 사러 갔다 왔어요. 수진이 새 옷, 선글라스, 모자, 선크림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것까지 다 샀어요. 처남 것도요. 민우가 덧붙였습니다. 얼마나 들었니? 아, 그냥. 여행 준비라는 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어요. 민우가 애써 대답을 피했습니다. 정수는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처가 식구들 몫까지 모두 민우가 부담했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토요일 수지는 친정에 다녀온다고 나섰고 민우도 따라갔습니다.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수진이 형식적으로 물었다. 아니다. 너희끼리 다녀와라. 정순이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럼 저희 저녁 먹고 올게요. 저녁 무렵 두 사람은 또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장모님이 이것저것 싸주셨네. 여행 가서 먹으라고 김, 고추장, 라면까지.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오빠 챙기는 걸 너무 좋아하셔. 맨날 오빠 걱정하시거든. 수진의 말에 정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낡은 통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돈과 자신이 모은 돈을 다 합쳐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 명의는 자신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정리해 둔 덕분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꺼내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까 다. 매일 보던 불빛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멀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이제 어떤 존재일까? 정수는 커튼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눌러왔던 결심이 조금씩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이대로 늙어가야 하나, 이렇게 투명인간처럼 사는 게 맞나? 새벽녘이 되어서야 결심이 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 부부가 출근한 뒤 정수는 동네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이 집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사장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파시려는 거예요?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이 평수면 요즘 시세로 4억 정도 됩니다. 빨리 내놓으면 한 달 안에도 팔릴 거예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아니라 그 정도면 충분하지.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큰딸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민정아, 엄마가 집을 팔려고 해.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우 때문이에요? 응. 제대로 안 챙겨줘요? 그런 문제는 아니야. 그냥 이제는 완전히 투명 인간이야. 같이 사는 것도 의미가 없어. 정수는 그동안 쌓인 일들을 담담히 이야기했습니다. 민정은 한참을 듣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민우가 정신 차리게 해야지. 지금이 아니면 평생 몰라. 엄마 혼자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 이 집은 내 명의야.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알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언제 실행하실 건데요? 민우네가 여행 가는 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곧 민정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엄마, 용기 있으시네요. 제가 서류랑 절차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끄는 정수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걸까? 한순간 망설임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지금이 아니면 안 돼. 지금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그날 밤 정수는 방 한가운데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사진 속 남편은 말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웃음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나도 내 인생 살게요. 당신처럼.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정수는 다시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집 내놓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팔아주세요. 부동산 사장이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언제까지요? 2주 안에요. 그렇게 급하시다니 알겠습니다. 좋은 매물이라 금방 나갈 겁니다. 일주일 후 정말로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현금 거래를 원한다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약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내일 바로 가능합니다. 부동산 사장의 말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절차를 민우 부부 몰래 진행했습니다. 민우와 수진이 출근하면 은행에 가서 서류를 정리하고 점심시간엔 계약 관련 서류를 챙겼습니다. 민정이 옆에서 꼼꼼히 도와줬습니다. 엄마, 이사 갈 곳은 정하셨어요? 응, 근처 원룸 하나 구했어. 작지만 조용하고 깨끗하더라. 잔금은 언제 받으세요? 민우네가 여행 가는 날 오전에. 완벽하네요. 그럼 그날 바로 이사하실 거예요? 그래. 짐은 조금씩 옮기고 있어. 실제로 정수는 낮 시간에 짐을 천천히 옮겼습니다. 민우 부부가 직장에 간 사이 낡은 사진첩과 옷가지, 서류, 통장 같은 필수품들만 상자에 담았습니다. 큰 가구는 남겨뒀습니다. 이제 저 집은 내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동안 민우 부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행 준비에 바빠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수는 부엌을 정리하면서도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함께 웃으며 여행 가방을 싸는 모습을 보면서
묘한 해방감과 서글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출국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엄마, 내일 새벽 5시에 출발할 거예요. 소리 안 나게 조심히 나갈게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정수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민우가 방문을 닫고 나간 후 그녀는 거실에 홀로 남아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소파, 남편이 걸어두었던 시계,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사진을 살짝 만졌습니다. 이제 됐어. 다 끝냈어.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새벽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오히려 고요해졌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잔금이 입금되면 그녀는 새 삶으로 떠날 것입니다. 그날 밤 불을 끄기 전 정수는 창밖 불빛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풍경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낯설미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렘에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처음으로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진짜 나로 살아보자. 새벽 5시 민우 부부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고 나섰습니다. 정수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차 시동이 걸리는 소리, 그리고 멀어져 가는 엔진음. 모든 것이 예정된 순서대로 흘러갔습니다. 오전 10시 정순의 휴대폰에 잔금 입금 알림이 떴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확인하고 고요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끝났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야. 집안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가벼운 짐 몇 개뿐. 그녀는 마지막으로 방문을 닫고 현관 열쇠를 부동산에 맡긴 뒤 근처 원룸으로 걸어갔습니다. 같은 시각 민우와 수지는 동남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장모님 설레시죠? 처음 해외여행이잖아요. 그럼 우리 사위 덕분이지. 수진의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민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비행기는 천천히 활주로를 달려 이륙했습니다. 3시간 후 현지 호텔에 도착한 민우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희 잘 도착했어요. 엄마는 괜찮으시죠? 하지만 전화를 받은 건 누나 민정이었습니다. 민우야, 나야. 누나, 왜 엄마 전화를 받아요? 엄마는 지금 새 집으로 이사 가셨어. 뭐라고? 그리고 내가 살던 집 오늘 오전에 팔렸어.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누나? 장난이죠? 장난 아니야. 엄마가 직접 계약하셨어. 등기부도 이미 넘어갔어. 안 돼. 안 돼요. 우리 집이 어떻게 된 거예요? 민우의 절규에 수진과 장모가 놀라 다가왔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우리 집이 팔렸대. 엄마가. 수진이 민정에게 전화를 바꿔들었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정말 시어머니가 집을 파셨어요? 그래. 내 남편이 얼마나 못됐으면 우리 엄마가 그런 결정을 했겠니? 그 말과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지금 바로 돌아가야 해. 오빠, 진정해. 일단 확인할 것도 없어. 당장 돌아가야 해. 결국 민우 일행은 여행을 포기하고 귀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장모와 장인, 처남까지 함께였습니다. 24시간 만에 다시 인천공항. 새벽 2시 피곤과 혼란이 뒤섞인 얼굴로 민우 부부가 귀국장으로 나왔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는데 그 앞에 정순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걸친 채 고요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우가 달려가 외쳤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우리 집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 정말 미치신 거예요? 20년 넘게 살던 집을 왜 팔아버리셨어요? 수진의 목소리엔 분노와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재산이니까 내 마음대로 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상해? 너희는 나한테 여행 갈 때 상의했니? 그건 나도 똑같이 한 거야. 혼자 결정했어. 민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이요.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미 등기도 넘어갔어. 새 주인이 다음 주에 들어온다.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너희끼리 알아서 살아라. 이제 너희는 어른이니까. 정수는 가방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엄마, 제발. 저희 갈 데가 없어요. 민우의 울부짖음이 아파트를 울렸습니다. 정수는 한 걸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도 68년 동안 살면서 처음으로 혼자가 돼봤다. 너희도 해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다신 찾지 마라. 난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그녀는 그대로 걸어나갔습니다. 뒤에서 민우와 수진의 오열이 메아리 쳤습니다. 새벽의 공기는 차갑고 넓었다. 그러나 정순의 발걸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거야. 민우 부부는 급하게 집을 나와 고시원 방 하나를 구했습니다. 창문 하나 겨우 달린 3평짜리 방 화장실이 딸린 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살던 아파트와는 비교조차 안 됐습니다. 수지는 방 안을 둘러보다 울먹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 곳이야? 일단 여기서 시작하자. 돈 모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민우가 애써 희망적으로 말했지만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첫날 밤 배가 고팠습니다. 뭐 먹을까? 라면이라도 끓여야 할 것 같은데. 수진이 마트에서 라면과 계란을 사왔습니다. 그러나 라면을 끓여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을 얼마나 넣어야 하지? 몰라, 대충?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넣어 국물은 싱거웠고 면은 퍼졌습니다. 이거 먹을 수 있겠어? 배고프잖아. 먹자. 그렇게 둘은 라면 한 그릇을 나눠 먹었습니다. 짠맛도 단맛도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문제는 점점 커졌습니다. 수진이 세탁기를 돌리다 민우의 흰 셔츠를 핑크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오빠, 이거 어떡해? 회사 가야 되는데. 민우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청소도 서툴렀습니다. 걸레질을 하면 바닥이 끈적였고 설거지를 해도 그릇에 기름기가 남았습니다. 집이 아니라 작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민우는 결국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엄마, 저 민우예요. 미역국 끓이려면 물을 얼마나 넣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또 보냈습니다. 엄마, 빨래할 때 색깔 옷을 같이 넣으면 안 되죠? 흰 셔츠가 분홍색이 됐어요.
역시 아무 답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민우는 계속 보냈습니다. 엄마, 냉장고 정리는 어떻게 해요? 엄마, 계란은 얼마나 삶아야 딱딱해요? 일주일 후 드디어 답장이 왔습니다. 미역국은 물 4컵에 미역 한 줌. 10분 끓여. 빨래는 색깔 옷 따로. 계란은 10분. 짧고 건조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답장했어. 정말? 응. 이렇게 짧은 문자 한 줄이 이렇게 고마운 줄 몰랐어. 그날 이후 민우는 퇴근길마다 시장에 들렀습니다. 생선 코너 앞에서 한참을 서서 고민했습니다. 아저씨, 이 생선은 어떻게 골라요? 눈 맑고 비늘이 선명한 게 신선한 거요. 민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일이 사실은 어머니의 손끝에서 나온 것이었다는 걸. 매일 차려진 밥상, 다려진 옷, 깨끗한 집. 그것들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처음엔 화가 났는데 이제는 고마워요. 저희가 얼마나 철없었는지 알았어요. 혼자 살아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겠어요. 이번에도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민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은 반찬 다 먹었어요. 엄마, 빨래는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그의 문장들은 서툴고 어눌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 민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질문뿐이었지만 이제는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혼났어요. 와이셔츠가 구겨져 있었거든요. 다림질은 아직 어려워요. 엄마, 감기 걸렸어요. 엄마가 끓여주시던 생강차가 너무 생각나요. 엄마, 혈압약은 잘 챙겨 드시죠? 요즘 날씨 추워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짧은 문장 속에 후회와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처음엔 읽기만 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짧게 답장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림질은 물 살짝 뿌리고 천대고 해라. 생강차는 생강 썰어서 꿀 넣고 끓여라. 고맙다. 엄마는 괜찮다. 그 짧은 문자가 오갈 때마다 민우는 매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또 답장하셨어. 정말?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괜찮다고. 그 한마디인데 이상하게 마음이 놓여. 어느 일요일 오후 정순의 원룸 앞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우가 두 손으로 정성스레 놓고 간 반찬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반찬통 3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금치 무침, 된장찌개, 계란말이. 모양은 엉망이었지만 뚜껑을 여는 순간 정수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반찬과 함께 짤막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만든 반찬이에요. 아직 엄마 솜씨에는 못 미치지만 마음은 담았어요. 맛없으면 버리셔도 돼요. 민우, 수진, 정수는 숟가락으로 시금치를 한 입 떴습니다. 간은 작고
된장찌개는 너무 걸쭉했으며 계란말이는 한쪽이 탔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 서툰 것들, 그래도 참 고맙다. 그날 저녁 정수는 휴대폰을 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반찬 잘 받았다. 간은 좀 세지만 먹을 만하다. 고맙다. 잠시 후 즉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답장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엔 덜 짜게 할게요. 사랑해요. 그 문장 속 사랑해요라는 단어 하나가 정순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민우가 마지막으로 그 말을 한 게 언제였을까? 결혼 전 어린 시절이 마지막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 후로 매주 반찬이 도착했습니다. 처음엔 엉망이던 모양도 점점 나아졌습니다. 간도 맞고 색감도 보기 좋아졌습니다. 서툰 손끝에서 진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난 어느 토요일, 정수는 시장으로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저 앞에서 민우와 수진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둘 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생선 코너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고 수진은 야채가표를 비교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정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예전 같으면 장모가 시키는 대로만 따르던 민우가 이제는 스스로 생선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고 뭉클했습니다. 정수는 두 사람을 보지 못한 척 조용히 다른 통로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민우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생선은 눈이 맑고 비늘이 선명한 걸로 골라라. 배 눌렀을 때 단단한 게 신선하다. 민우는 잠시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혹시 오늘 저희 보셨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저희 많이 달라졌어요. 혼자 살아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겠어요. 아직 부족하지만 노력 중이에요. 기다려주세요. 정수는 그 문자를 읽고 오래도록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는구나.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천천히 오너라. 서두를 필요는 없어. 그 밤 정순의 방 안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평안이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정수는 문득 펜을 들었습니다. 오래된 노트 한 장을 뜯어내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글씨를 써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몇 줄 쓰다 멈추고 또 찍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글씨가 삐뚤어지고 잉크가 번졌지만 마음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편지는 짧고 단단했습니다. 민우야, 그리고 수진아. 너희가 나를 미워할까봐 이 편지를 쓰는 것도 망설여졌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집을 판 건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사랑해서였다. 너무 사랑해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 5년 동안 나는 점점 투명한 사람이 되어갔다. 가족 모임에서도, 명절에서도, 여행에서도, 심지어 병원에서도 나는 빠져 있었다. 처음엔 며느리 친정을 배려하나 보다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너희는 나를 항상 있을 사람으로 여겼다. 항상 밥이 차려져 있고, 옷이 다려져 있고, 집이 정리되어 있는 게 당연한 줄 알았다. 하지만 당연한 존재는 존재가 아니다. 그건 배경일 뿐이야. 그래서 나는
너희가 배경 없이도 살 수 있나 보고 싶었다. 민우야, 넌 철이 없었어. 결혼 후에도 늘 누군가의 보살핌 속에만 있었지. 수진아, 넌 나를 경쟁자처럼 대했지. 하지만 시어머니도 엄마야. 다만 다른 이름의 엄마일 뿐이야. 그래서 내가 선택한 방법이 이별을 통한 가르침이었다. 너희가 나 없이도 살 수 있게, 그리고 나의 존재를 다시 느끼게 하려는 선택이었다. 요즘 너희가 보내주는 반찬, 문자 하나하나가 고맙다. 서툴지만 진심이 느껴진다. 그 진심 덕분에 나도 조금씩 마음이 풀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괜찮지는 않다. 시간이 더 필요할 뿐이다. 그래도 이제야 조금 안심이 된다. 너희가 변하고 있으니까. 그게 내가 원했던 전부야. 사랑한다, 내 아들. 그리고 고맙다, 내 며느리. 엄마가 편지를 다 쓰고 나자 정수는 조용히 봉투를 접었습니다. 이건 꾸중이 아니라 마지막 가르침이야. 스스로 중얼거린 뒤 다음 날 아침 민우의 고시원 우편함에 살짝 넣고 돌아왔습니다. 이틀 후 저녁 무렵 민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편지 받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그런 마음이셨다는 걸. 그땐 그저 화나서 그러신 줄 알았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다. 엄마,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바보라기보단 아직 배움이 부족했던 거지. 엄마, 이제 정말 철들게요. 엄마처럼 강한 사람 될게요. 민우의 목소리 끝이 젖어 있었습니다. 수진도 옆에서 훌쩍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도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주어졌지. 이렇게 통화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회야. 그날 밤 정순의 원룸 문 앞에 또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꽃다발 하나와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철들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민우, 수진. 정수는 카드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꽃을 화병에 꽂으며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 깊이 안도했습니다. 그래, 이제 됐어. 내가 원하던 건 이거였지.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외로움이 아니라 따뜻한 생명의 떨림이었습니다. 화해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정수는 민우를 불렀고 민정도 함께 오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엄마? 민우가 긴장한 표정으로 묻자 정수는 차를 한 잔 마신 뒤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한테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 뭔데요? 나 치매 초기 진단받았어. 순간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언제요? 6개월 전에. 수진이 손으로 입을 막았고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집을 파실 때도 이미 아셨다는 말씀이세요? 응. 그래서 더 서둘렀어. 아직은 괜찮아. 일상생활에는 지장 없지만 언젠가는. 말꼬리를 흐리는 정순 대신 민정이 덧붙였습니다. 의사 말로는 12년은 지금 상태 유지 가능하대. 그 이후는 장담 못한대. 민우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럼 저희를 위해서 그런 극단적인 일을, 극단적이 아니었어. 꼭 필요한 일이었어. 정순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너는 너무 안일했어. 엄마는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시간이 많지 않았어. 내가 정신 온전할 때 너희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고 싶었어.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그걸 알았다면 동정으로 잘해줬겠지. 그건 내가 원한 게 아니었어. 민우가 눈물을 훔치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원하신 건 뭐였어요? 진짜 가족,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제야 민우는 어머니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재산을 정리하는 충격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자신들을 깨우치려 했던 것, 기억을 잃기 전에 가족의 의미를 남기려 했던 것. 엄마,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할게요. 정말 제대로요. 민우가 무릎을 꿇자 정순이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미 하고 있잖아. 요즘 많이 달라졌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처럼 하면 돼. 서로 아끼고 자주 연락하고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아직은 괜찮아. 나도 혼자 있는 게 편해. 하지만 나중에는 수진이 울며 말했습니다. 나중에는 저희가 꼭 모실게요. 민정이 정리했습니다. 12년은 유지 가능하대. 그동안 좋은 추억 많이 만들자. 그럼 여행도 갈 수 있어요? 가고 싶어. 너희랑 함께. 엄마, 제가 계획할게요. 이번엔 엄마가 주인공이에요. 그날 밤 모든 진실을 알고 나니 지난 몇 달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정순의 행동 하나하나가 시간과의 싸움이었다는 걸 깨달은 민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엄마였을 뿐이야. 아니에요. 정신이 온전할 때 우리를 변화시키려 하신 거잖아요. 계획이라기보단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후회는 없어. 너희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엄마, 저희가 더 잘할게요. 남은 시간 동안 정말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정수는 슬프면서도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두려움 대신 수용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정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민우는 더 이상 철부지가 아니었으며 수지는 비로소 시어머니를 엄마라 부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정수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나무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혼자 보는 풍경이었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옆 원룸에서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갓 지은 밥과 국이 담긴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 달 전 민우 부부가 정순의 원룸 바로 옆으로 이사 온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러 안부를 묻고 함께 식사했습니다. 응, 잘 잤어. 너희는 언제 왔니? 30분 전에 왔어요. 민우 오빠는 아직 씻고 있고요. 수진의 말투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세 사람이 함께 했습니다. 예전처럼 각자 따로 먹지 않고 같은 식탁에서 같은 음식을 나눴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 좋으니까 공원 산책 어때요? 민우의 제안에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민우는 거의 매일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려 애썼습니다.
회사 일도 6시에 끝내고 곧장 달려왔습니다. 좋지. 단풍도 구경하고. 그럼 점심은 공원 근처 식당에서 먹을까요?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정수는 이런 소소한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공원을 걸으며 민우와 수진의 변화를 바라봤습니다. 민우는 이제 진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걷고 계단에서는 팔을 내밀어 부축했습니다. 수진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엔 친정 이야기뿐이던 그가 이제는 시어머니 이야기를 더 자주 꺼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제주도 여행 어때요? 3박 4일로요. 제주도? 정말? 네. 이번엔 진짜 가족 여행이에요. 누나도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래, 좋다. 정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정말로 성공했음을. 민우는 진짜 아들이 되었고 수진도 진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짜 가족을 만든 사람이 되었으니까. 벤치에 앉아 쉬던 정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잘했어, 정순아. 6개월 전 그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린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집을 팔고 가족을 뒤흔들었던 그 선택이 결국 사랑을 되돌려 주었으니까. 엄마, 뭐라고 하셨어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혼잣말. 정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고맙다. 정수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하늘에, 그리고 자신에게. 이제는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족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오늘의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